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과 함께하는 AI 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수 총괄 에디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슈피겔 보도인데요. 독일의 그 슈피겔지에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폐지된 상태인데 독일에서 네. 이거를 복구해달라 네.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폭스바겐의 판매가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에서 뭐 많이 줄어든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도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은 독일 시장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독일 정부에서 보조금을 작년 하반기부터 아예 없앴어요. 그 이유는 독일 국가 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도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기니까 그걸 없애버리면서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이게 그럼 정책 우선순위에서 전기차 전기차를 중시하는 정책이 밀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렇죠. 왜냐하면 독일 지금 경제부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녹색당 출신이거든요. 녹색당 당수 출신인데 하백이라고. 근데 녹색당 자체는 대단히 빠른 전기차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 정책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3인당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에서 우크라이나를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 재정들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자동차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예산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폭스바겐이 요구했고 하백이 지금 경제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 받아서 부활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보조금을 다시 주겠다. 네, 근데 언제부터 주겠다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결정나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다시 줘서 왜냐하면 그래도 독일 내수 시장에서라도 독일 기업이 잘 되어야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금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주 전에는 BMW에서 올해 매출과 이익률 하락할 거라고 올해 목표를 수정을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벤츠마저도 판매량과 이익률을 수정을 하면서 사실은 3대 기업이잖아요. 아우디라든지 포르쉐가 다 폭스바겐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일 자동차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독일 산업에서 가장 1위 산업이죠. 그러니까 GDP의 기여율이라든지 또는 고용 기여도라든지 이런 것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이 흔들리는 것 속에서 독일 국가 내에서라도 뭐 해외 정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내부 정책에서라도 이 세계 기업을 받쳐주겠다는 지금 보조금 정책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독일 정부도 이제 이 자동차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국가 기관 산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 중국 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헬무트 콜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오래전에 있었던 독일 정부 때 쓴 독일 총리였고 헬무트 콜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1987년부터 독일 차들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1987년부터 독일 차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2023년 이전인 2022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차를 파는 브랜드가 폭스바겐이었어요. 네. 뭐 택시가 중국어로는 폭스바겐을 대중이라고 하는데 그 상해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상해 대중이라고 써 있는 택시가 막 돌아다녔었죠. 네네, 그랬었죠. 근데 2023년 작년이죠. 3월부터 1위 차가 BRD로 바뀌었어요. 1위가 바뀌었고 또 독일 폭스바겐의 매출만 보면은 2018년부터 2019년 정도는 연간 중국에다가 폭스바겐 그룹이 아우디를 포함해서 4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연간.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폭스바겐의 판매 대수가 또 4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이 같은 무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2023년에 300만 대로 줄었고 올해는 200만 대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영향이 뭔가요? 원인이 뭔가요? 전기차를 잘 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즉 폭스바겐이 400만 대를 팔 때 중국에서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6%였어요. 그런데 2024년 지금 8월 기준으로 볼 때 내연기관의 비중은 46%로 줄었습니다. 46%로요? 네, 그러니까 즉 절반이 날아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0%가 딱 줄어든 거예요. 네, 내연기관이 절반 줄어들었고 폭스바겐 매출도 절반이 줄은 거고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안 팔려요. 비싸기도 하고 중국 차보다 품질 면에서나 특히 소프트웨어 면이나 이런 인카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 확실하게 뒤처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폭스바겐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벤츠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BMW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외생 변수로는 지금 중국의 내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즉 내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집담에 비싼 게 자동차니까요. 자동차에 대한 전체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폭스바겐 조금 저렴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품질이 좋은 중국 브랜드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버린 거죠. 그 중국 브랜드는 특히 비아디 같은 전기차. 그렇죠. 비아디라든지 뭐 워낙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요. 지금 뭐 거의 19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곧 정리가 되겠지만 열 몇 개로 이렇게 되면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이 차지했던 비율이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에서 약 33%에서 43%의 매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매출이 각각 반씩 줄어든 거죠. 폭스바겐의 전체 매출에서 33에서 40%가 중국에서 났는데 2022년까지 이것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도 큰 폭으로 줄게 된 거고 15%에서 20%까지 15% 줄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비용 상승이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겠다,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장의 가동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건 지금 독일에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독일이나 중국 공장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공장도 지금 난징에 있는 걸 하나 문 닫겠다고 얘기를 나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폭스바겐이 갖고 있었던 공장이 열 몇 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문을 닫겠다고 한 거예요. 하고 독일에 있는 걸 하나 닫겠다고 얘기하고 브뤼셀에 있는 아우디 공장을 닫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동차 공장 한 곳에서 나오는 차량 대수를 보통 한 30만 대 정도. 네, 뭐 30만 대인데도 있고 뭐 15만 대도 있고 브뤼셀 같은 경우 좀 작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장을 닫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 산업에서는 제일 보셔야 될 것이 이 손익분기점이 뭐 한 대만 만들어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지금 생산량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그러니까 한 주에 지금 5천 대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만 대를 만들어도 사이버 트럭이 그렇게 고가 차량 한 대에 10만 달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거든요. 이것은 전통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80%가 보통 넘어야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만들어도 이건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생산 라인이 내연기관차의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과거의 내연기관차의 공장에서 이 80%를 못 채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단히 폭스바겐도 전기차에 대한 많은 투자를 했어요. 사실은 현대기아차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보다는 못 팔잖아요. 한국에서는 보기가 쉽지가 않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보시면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를 많이 파는 브랜드는 기아차하고 현대차를 합치면 현대기아차가 2위입니다. 아, 그렇게 높나요? 네. 2위가 현대기아차고 3위가 포드고 4위가 GM이고 5위가 폭스바겐이에요. 되게 큰 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공장도 몇 개 지었는데 여기에서의 공장 가동률도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정책도 실패를 했고 내연기관도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공장을 가동률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 점진적인 것보다 더욱더 급락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2022년에서 2023년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는 50%가 날아갔으면 이거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서 폭스바겐이 위기에 처한 거고 폭스바겐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지금 BMW하고 벤츠마저도 독일의 이 3대 자동차 브랜드들이 같은 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만의 현상인가요? 다른 물론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몇 없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의존도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인데요. 유럽의 브랜드들에서 독일차가 컸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무트 콜 이후로부터 독일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함께 만들어오면서 시장을 넓혀왔다는 것이 있었고 특별하게 이탈리아의 피아트라든지 지금 스텔란티스 들어간 또는 시트로엥이라든지 또는 르노라든지 이런 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그렇게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변화의 여파를 적게 받게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비아디가 2023년에 순수 전기차만 100만 대를 수출을 하거든요. 수출이요? 네. 수출을 100만 대를 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유럽에서 팔려요.
그러니 거꾸로 됐네요. 예,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BYD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흔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유럽이 관세 정책을 하겠다는 건 특히 이 목소리를 내는 데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예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 스텔란티스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보조금을 주면서 거긴 특히 소형차거든요. 되게 저가용 전기차를 만들면서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여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도로도 좁고 차도 좁고 날씬하죠 차들이. 네. 그러니까 요런 프랑스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국의 소형차들이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지 않고 국가가 생산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보조금 받은 차를 갖다가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그럼 더블로 보조금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경쟁이 왜곡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유럽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지만 타격은 독일 차들이 더 심하다. 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군요. 중국하고 독일하고 뭐 어떤 뭐 교류 협력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네.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제시됐던 게 자동차 공장들이었는데 네. 굉장히 참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브리드로 네. 어떻게 가려던 시도를 유럽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이거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그러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거나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지금 매출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건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충전망들이 촘촘하게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 보통 우리가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도달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 배터리의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들과 공포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요번 때는 이걸로 바꾸고 다음번에는 전기차로 가자 이런 소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엄밀하게 보면은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35년부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법적인 제도적으로 볼 때는 순수 전기차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30년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미국의 뭐 시애틀이 주도인 워싱턴주 같은 경우 2030년부터 금지가 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12개 주가 지금 현재 전기차 외에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시켰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도 2030년이었는데 2035년으로 연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내연기관의 역사적 이 종말을 법적 제도화를 했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내연기관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내연기관의 시장 지배율이 2019년 96%에서 2024년 8월 기준으로 46% 줄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시장 자체는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세계 3대 시장에서 이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던 정치권에서 결정되던 이미 전기차로 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단계에 있는 솔루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20-30년을 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편하죠. 왜냐하면 토요타는 1990년대부터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R&D 투자에 대한 원가를 다 뽑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는 이 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흔히말하는 회수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는 쉽게 전기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는 근데 토요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은 1930년이 와도 30%의 시장 점유율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차도 만들지만 그 정도 시장 규모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 있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토요타의 판매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장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예측할 수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봐야 되는 것은 왜 독일 차들이 전기차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독일 전기차들이 안 팔릴까? 못 만들어서 그렇다면서요? 아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벤츠가 전기차 만들고 너무 비싸다고 하셨네요. 비싸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폭스바겐 관계자들이 이걸 방송을 보실 수도 있지만 ID4나 ID3 타면은요 여전히 차의 내구성이나 뭐 드라이빙하는 재미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뭔가
자동차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인데도. 네, 화면도 그래도 현대는 막 길게라도 가로로라도 길게 붙여놓고 있는데 얘는 요만한 화면 하나 붙여놓고, 근데 중국차 타면 진짜 화면도 진짜 테슬라랑 똑같이 큰 거를 갖다가 앞 뒷좌석에 다 붙여놓고 스피커도 막 30개 들어가고 중간에 가로게 하고 영화 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디지털로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즉 2세대 전기차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독일차는 드라이빙과 이러한 이 토크와 이런 거에 중점을 둔 전통적인 내연기관에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저는 1세대 전기차라고 보고 있어요. 1세대 전기차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는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관 자체만 전기로 옮겼을 뿐. 그러니까 동력 장치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유럽에서 또한 BYD가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를 매기고, 그렇죠. 또는 또 지난주에 발표한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2027년, 2030년에서 단계적으로 아예 금지시키겠다 나온 것은 전형적으로 보호무역주의죠. 그러니까 즉 포드와 GM과 그다음에 과거에 크라이슬러였던 지금 스텔란티스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왜냐? 지금 포드하고 GM과 스텔란티스는 전기차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현대기아차가 후지다는 게 아니라 잘 만들었어요. 현대기아차한테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미국 내수 시장에서 미국에서 2등이라면서요. 2등을 자리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또 신생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시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여기 중국차까지 들어오면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과 유럽은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바로 60년대하고 70년대 일본 차들의 공세입니다. 그렇죠. 일본 차들의 공세가 미국과 유럽을 오는데, 유럽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는데 미국은 거의 망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라이슬러도 도산 위기에 빠지고, GM도 부도 위기에 빠지고, 포드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미시간주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 고용이 줄어들면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러스트벨트가, 물론 철강에서도 생겼던 거지만 러스트벨트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게 되면서 지역의 보수화라든지 지역 도시경제의 쇠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쇠락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차가 공세가 일본차의 1차 공세에 이어서 중국차의 공세가 들어오면 미국의 근간 산업인 자동차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정책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차를 방어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호무역으로 어떻게든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거야. 뭐 모든 정부가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근데 자국 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미국은 그래도 테슬라가 일단 있고, 네. 포드, GM이 3, 4위면은 그래도 뭐 가능성과 씨앗이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현지 생산하도록 계속 미국 정부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지금 이제 처음 얘기 시작한 거는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제 최종 투표가 이번 주에 있죠. 최종 투표가 이제 있고, 뭐 중국 상무부 장관도 뭐 유럽을 돌고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뭐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정부 수반들이 지금 중국 가 있고 있으면 계속해서 막후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결정된 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차량에 대한 관세를 지금 원래 10%가 있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몇 프로를 더해서 테슬라에게는 9.1%. 그러니까 좀 테슬라도 준 거네요. 테슬라도 저기 관세를 추가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테슬라가 중국 정부로 중국산 테슬라. 네, 중국산 테슬라, 특히 모델 Y죠. 네. 모델 3.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특히 그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대여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테슬라에게도 관세를 매기는 건데, BYD는 16몇 %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 순서대로 어떤 데는 뭐 30%까지 올라가고요. 이런 부분을 맞는데 독일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럼 보복 관세를 매길 건데. 그렇죠. 중국, 독일은 무역. 네,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총리는 우선은 관세 도입에 찬성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이탈리아 차는 어차피 수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보복 관세를 이탈리아는 되게 중요한 것은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떨고 있는 거는 이 럭셔리 브랜드죠. 흔히 말하는 명품들. 네. 명품 시장에서 중국 시장 의존도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지금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들이 확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줘야 이 자기네들도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복 관세를 명품에다 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그래서 독일이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독일은 무조건 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네 자동차 왜냐하면 보복 관세를 매기면 자기는 더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독일에서 수출되는 것들에 대한 보복 관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생산은 중국에서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가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독일에 있는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의 모듈로 제품 이렇게 파는 것들이 그렇죠. 이런 서플라이어들, 이러한 공급자들이 여기에도 관세가 매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생산되는 독일 차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이윤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만큼 중국은 지금 자동차에 있어서 전기차에서 1단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전기차 그러니까 구동기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연기에서 전기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차의 기본적인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바꿔내는 그러니까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쪽에 중국 또한 대단히 크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유럽 시장이 보호무역으로 중국 전기차의 진출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건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투르키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투르키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유럽 경제공동체안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르키에서 생산된 것은 관세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파구들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 전기차 메이커 수가 190 몇 개가 190 몇 있습니다. 개인데 네. 그게 나중에 정리는 되겠지만 근데 네. 그 기업들이 다 유럽 시장을 다 노리고 있을 거고 네. 그러려면은 이제 유럽 현지 진출 그리고 네. 현지 생산을 도모하는 게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앞으로 그런 게 엄청 뉴스가 쏟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특히 유럽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국처럼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네. 이런 게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좀 네, 유럽에서는 그런 심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적대 국가로 지금 승격되고 있는 네. 포함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틱톡에 대한 금지할 때도 조항에 적대 국가의 서비스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이용자를 가질 때는 제어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적대 국가로서 중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소비자들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가격 합리성들을 많이 따지거든요. 가격 경쟁력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초기에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 LG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보다는 가격에 대한 합리성, 가격과 품질 대비 이렇게 타당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제품들이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박사님 유럽에서 공부하셨죠? 네네. 제가 베를린에서 한 11년 살았습니다. 독일에 그럼 실제 그때 느낌 좀 뭐 지금과 시대는 좀 다릅니다만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삼성전자가 LG전자가 부각을 할 때 곳곳에서 잡지라든지 전문 언론이라든지 소비자 평가원에서 가격 대비 독일 제품보다 좋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줬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품질에 대한 품질만 괜찮은데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럼 시장을 그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애국 수업이라는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 기업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현대기아차가 아까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분야에선 2위라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럼 이제 이건 유럽 시장에서 또는 이제 유럽 차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밀려나는 그 공간 네.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실은 역사적인 기회가 저는 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현대 기아차가 잘해서도 열린 거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때문에 또 열린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의 빈 공간, 중국차가 들어갈 수도 있는 빈 공간을 현대가 다 채워버렸다. 현대와 기아가 다 채웠다는 거에서 역사적인 기회가 열린 거고 이것이 갈등이 당분간 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던 공화당이 당선되던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또 한 4년 동안은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에게 미국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드하고 GM은 정말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대 기아차에겐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대가 지금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원래 거기서 100% 하기로 했는데 일부 하이브리드 생산을 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건 되게 실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단점은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에다가 뭐 웨이모 방식으로 구글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차를 만들 수는 있어요. 택시를 지금 원래 자율주행도 이제 원래 구글이 진리 중국의 차랑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중국 차가 못 들어오니까 미국으로 아예 현대차로 지금 논의를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논의 파트너를 갖다 지금 현대 기아차로 논의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도 열리고 있는데 문제는 좀 더 가속도를 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화 하는 것에 좀 더 속도를 내줘야 돼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지금 부서라든지 현대 오토라는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자동차를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1위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왜 이 부분에서 망했느냐? 왜 그러니까 2기 전기차를 못 만들었냐? 폭스바겐은 카리아드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개발자들만 6,500명이 있습니다. 6,500명이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즉 요즘 SDV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환했었는데 이거를 하다가 못하고 포기하고 폭스바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미국에 있는 리비안하고 50억 달러의 조인트 벤처를 폭스바겐에 투자해서 만들기로 했거든요. 리비안 같은 신생 업체에게서 훨씬 더 자동차 O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하나 만들 때 150개의 부품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네, 그러니까 부품에 다 소프트웨어, 미들웨어라는 것들이 부품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포드 같은 경우 평균 200개예요. 네. 자, 200개의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받고 150개 받으면요.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내연기관차는 부품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테슬라고 그 다음에 리비안이고 비아디가 뭐냐면 이런 데는 다 처음부터 수직 통합을 해서 공급 1차 밴더가 있긴 했는데 그 숫자가 되게 적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드가 납품을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컨트롤러라 그래요. 컨트롤러 속에 이제 흔히 말하는 중간에 기여한 미들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테슬라가 기획을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제작하는 방향을 만들어줘서 발주자가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준 거죠. 그것의 비율이 사이버 트럭에서 80%예요. 그러니까 부품의 80%는 그러니까 총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80%는 테슬라가 직접 소프트웨어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외부에서 납품을 받더라도 그것이 모델 2에서의 목표, 로보택시에서 목표가 100%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100%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에서 80%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100%까지 가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있냐? 현대차는 아직 뭐를 못하냐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여러분 리콜 당해도 테슬라는 우리가 이 정비소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리콜하면 무조건 다 과거에는 정비소 가는 거였거든요. 네. 리콜하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 하면은 그렇죠. 이게 다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콜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내에서의 그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성한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도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소프트웨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디에 왔느냐? 제가 자료화면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건데 이게 가트너에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 맨 위에 있는 기업들 순서가 저기에는 여러분 뭐가 안 들어갔냐면 자율주행은 안 들어갔어요. 평가 수치에. 자율주행만 안 들어갔는데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근데 어디가 1등입니까 여러분? 테슬라고 2등이 니오고 중국 업체죠. 그 다음에 3등도 중국 업체인 샤오펑이에요. 그리고 4등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네. 여기에 폭스바겐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저것이 뭐냐면 또 하나는 이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파란색이 이제 늘어난 작년 대비 늘어난 거고 늘어난 거고 빨간색이 줄어든 거죠. 거죠. 테슬라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보면 폭스바겐이 어디 있습니까? 중위권에 있잖아요. 폭스바겐의 중위권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은 또 현대 기아차도 나옵니다. 밑에 있네요. 현대 기아차는 폭스바겐보다도 늦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저거를 물론 현대 기아차가 좋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2023년 대비해가지고 많은 상승폭을 가져오고 있어요. 상승폭 면에서는 크네요. 네, 상승폭 면에서는 현대 기아차도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물론 가트너의 평가가 100% 진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우리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면 현대차도 지금 저 위에까지 가려 그러면은 반 이상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레이스가 달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오고 가트너에서 평가한 건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1위의 테슬라와 4위의 리비안 두 개를 빼놓고 물론 루시드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 다 뭐냐면 순수 전기차.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진리와 비아디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업체일수록 소프트웨어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제는 당연하게 차의 안정성, 제어력, 구동성, 그 다음에 뭐 핸들링 이런 것도 다 보죠. 근데 그건 다 요즘 맞춰주거든요. 전기차에서 그런 거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소프트웨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차를 구매하는 동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 부분에서의 격차를 빨리 줄여야 되고 저 시간이 저는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왜요? 앞에 있는 테슬라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니오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지금 나왔던 길리 요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앞선 수준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에게 주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독일 차들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차에게 주는 메시지도 저는 명확하게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 분석은 이번 주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문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강정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더 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증거의 하나로 폭스바겐이 지금 보조금 없이는 영업하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독일에서 그거를 정부에 달라고 했고 정부가 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더 들어야 될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도 계속 함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원재 없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정수 총괄 에디터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